번째 강의는 심혈관계 중환자실에서의 약물학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박소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소진 선생님은 지금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심혈관계 중환자실에서 임상약사를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강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장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박소진 약사입니다. 저는 심장내과 중환자실 담당 약사를 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CCU에서의 약물 관련 이슈들을 좀 항상 제가 고려하고 좀 염두에 두고 있던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카디악 ICU 환자들의 전반적인 PK나 PD의 변화를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로는 샥인 경우에 이런 organ 퍼퓨전이 떨어지거나 또는 비너스 프레셔가 올라가거나 머슬 블러드 플로우가 떨어지면서 인트라머스큘러 드럭 옵소션이 이제 감소하거나 GI 모틸리티가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지면서 소장으로 약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지연되면서 흡수가 저하되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제가 발표를 하는 순서는 absorption과 그러니까 ADME, absorption, distribution, 그리고 메타볼리즘, 그리고 elimination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점을 주의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bsorption을 먼저 보면 일단 바이오 어베일리빌리티라는 거는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의 100% 도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달을 하는지를 이제 따지는 지표가 될 텐데요. 이제 거기에 100%를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트라 비너스로 주는 방법밖에 없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약을 투여할 때 IV로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경구로도 주고 서큐로도 주고 그리고 IM으로도 투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약은 100% 흡수를 보장을 해야 되는 시행착오를 거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IV로 전환해서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고요. 서큐나 I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단 주사로 투여되기 때문에 간의 초해통과 효과를 피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BA 면에서 100%보다 깎이는 것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그런 경로로 투여를 하는 경우에 흡수 저하가 우려가 되고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IV로 전환을 해서 투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랄 제제 같은 경우는 제형이나 이제 약물을 선택을 함으로써 좀 더 흡수 저하를 이제 막아보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뇨제 중에서도 퓨로세마이드보다는 톨세마이드가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 있어서 개인 간의 흡수 편차도 줄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 간도 줄이고 나 하나에서도 오늘과 내일이 다른 그 편차를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형이나 약물 선택을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 같은 경우도 서브큐로 많이 투여를 하실 거고 할로페리돌은 일단 허가사항상의 IM 투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가사항대로 투여를 하실 경우에 오비스티나 이데마가 있는 경우에 흡수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결과들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GI 하이포퍼퓨전도 샥 상태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패시브 디퓨전을 필요로 하는 약들은 흡수가 올라가고 액티브 트랜스포테이션이 필요한 약은 흡수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PP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는 워낙에 ICU에서 스트레스 얼서 프로필락시스 목적으로 투여를 많이 루틴하게 하는 약이기도 하고 이제 심장내과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증상이 어차피 속 쓰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PPI 투여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pH 위내 pH를 상승시키면서 디곡신이나 니페디핀 같은 경우는 흡수가 증가하게 되고 레보사이록신, 이트라코나졸, 디피리다몰 같은 경우는 물론 이트라코나졸은 제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약물은 흡수가 감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흡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제 샥에서의 GI 디스모틸리티가 있겠는데요. 중환자실에서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고혈당, 샥에서 초기에 고혈당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마약선진통제는 안 쓰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오피오이드 아날제시스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sepsis, 트라우마, 그다음에 인공호흡기의 적용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GI 디스모틸리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리티컬리 일 페이션트의 한 60% 정도에서 GI 디스모틸리티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약물이 흡수가 지연되고 픽 드럭 컨센트레이션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엔테라 피딩도 드럭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제 흡수율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이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약물은 에버사이록신 공복에 복용한다고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엔테라 피딩과 상호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와파린 그리고 페니토인 등이 있겠습니다. 보리코나졸도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EN하고 동시에 줬을 때는 흡수율이 좀 감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약물 투여 전후에 한두 시간 정도 EN을 중단을 해야 할 텐데, ICU에서 이렇게 2번, 3번 투여하는 경구약 앞뒤로 1시간씩만 홀드를 하더라도 EN을 하루 6시간 정도를 못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고, 그것은 이제 칼로리 공급 저하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총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투여하는 시간 동안에는 EN의 투여 속도를 좀 올려서 투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EN이 흡수율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럼 EN을 하지 말고 일단 입실하면은 금식을 하고 봐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엔테라 피딩은 여전히 카디악 ICU에서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단 얼리 EN을 하는 것이 상황만 된다면, 금기가 없다면 얼리 EN 하는 것이 메디컬 ICU뿐만 아니라 카디악 ICU에서도 권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서 흡수 지연 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엔테라 피딩은 그럼 언제 시작해야 되는가를 또 하나 이슈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너무 이제 형식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헤모다이나미컬리 스테빌리티를 찾고 리서스테이션이 다 되고 나면 일단 EN은 고려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바소프레서 도즈 하나만으로 EN을 못한다라고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 상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소프레서 이펙트도 하나의 흡수율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래닉 퍼퓨전을 올리거나 또는 내리거나, 이것은 이제 바소프레서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는 올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퍼퓨전을 떨어뜨리는 이제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소프레서를 되게 하이도즈로 쓰고 있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 약물, 이 약은 반드시 흡수율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경구 경로 투약을 좀 지양을 하시고 IV로 좀 전환을 해서 확실한 흡수를 보장을 해야 하나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한 가지 예로 이제 설토파린이라는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연구에서 쓰는 환자들의 40% 정도가 바소프레서를 같이 쓰고 있었는데, 이제 쭉 농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약 50% 정도밖에는 치료역의 이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의 치료역, 우리가 안티스롬보틱 레인지라고 생각을 하는 0.1에서 0.3 정도의 농도에 도달한 환자의 비율이 한 50%도 안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흡수에 이어서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블러드 플로우가 바뀌면서 약물의 디스트리뷰션이 바뀌고, 예를 들면 머슬이나 스킨이나 스플랭크팅 오르간 같은 데는 약간 퍼퓨전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이드로필릭 드럭의 이제 컨센트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량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줄 경우에는 VD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컨센트레이션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플루이드 로딩을 주는 경우에는 특히나 하이드로필릭 드럭의 VD를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플루이드 로딩 할 때에는 하이드로필릭 드럭의 VD가 커지는데, 예를 들면 젠타마이신이나 토브라마이신 같은 약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도즈를 똑같이 주면 순간적으로 농도가 떨어질 수 있겠고, 리포필릭 드럭은 상대적으로 초반 이제 VD 변화에 대한 영향이 좀 적은 약물이긴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약 중에는 레보플록사신 같은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테인 바인딩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심한 초기 샥 상황에서는 보통 알부민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다른 프로테인인 알파 애시드 글라이코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살짝 순간적으로 상승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부민 떨어지면서 알부민에 많이 결합을 하고 있는 다이아제팜이나 페니토인 같은 약은 상대적으로 프리폼이 좀 올라가서 효과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알파이시드 글라이코프로테인하고 잘 결합을 하는 리도케인이나 딜티아젠 같은 경우는 초반에 샥이 오면서 AAG 농도가 올라가면 거기 결합된 폼이 많아지기 때문에 티슈로 가는 프리폼이 줄어들면서 리도케인이나 딜티아젠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가 좀 감소하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카디오레날 신드롬에 의한 디곡신 농도 변화는 좀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제 신기능이 순간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VD가 되게 작아져서 보통 디곡신의 VD보다 약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디스트리뷰션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로딩을 똑같이 줬을 경우에 처음에 되게 생각보다 농도가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잠깐 그냥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CCU를 담당했을 때 가장 고민했고 교수님들께 질문도 받았던 부분인데요. 어떤 웨이트를 도징 웨이트로 정할지가 항상 고민입니다. 부어서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아직 엄청 결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컨티뉴어스 인퓨전 약물들은 대부분 방광기가 짧아서 한 10분 이내로 다 타이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작은 몸무게를 기준으로 시작하시기를 보통 권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통진정제 뭐 많이 쓰시는 펜타닐이나 미다졸람 같은 그런 약물들, 그리고 승합제류, 심근촉진, 아이노트로픽스 모두 다 보통 방광기가 한 10분 정도 이내거나 길어야 10몇 분 정도 되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인퓨전 약물들은 대부분 이제 가장 작은 웨이트를 기준으로 도징하시기를 저는 권고드리고, 그리고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는 가장 작은 체중이라고 아예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방코마이신은 커런트 바디 웨이트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어 있더라도 하이드로필릭하기 때문에 부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조금 더 큰 이제 체중을 기준으로 도징을 하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미턴트 IV를 하는 대부분의 약들은 저희가 TDM이 필요 없고 약간의 약물 농도 변화가 혈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 효과랑 그게 반드시 정량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그 환자가 이제 입실 전에 붓기 전에 가장 흔하게 가지고 있었던 최근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볼리즘 측면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아무래도 간대사일 텐데요. 샥에서 간의 퍼퓨전이 떨어지면서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를 하는 것은 이제 약물 중에서 하이 익스트랙션 레이시오를 가진 약에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으로 블러드 플로우가 잘 가면 대사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종류의 약들인데 대표적으로 리도케인과 프로프라놀롤, 몰핀, 프로포폴, 펜타닐, 베라파밀 같은 약들이 있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나름대로 CCU에서 쓴 적이 있을 것 같은 약들을 이제 고른 것입니다. 리도케인 같은 경우는 익스트랙션 레시오가 거의 1 정도 되고요. 이 뒤에 이제 약들이 다 0.9, 뭐 0.8 이 정도 되는 1에 가까운 약들이고, 로우 익스트랙션 레시오 드럭스는 한 0.32 요 정도 돼야 이제 로우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블러드 플로우에 영향 많이 받는 약들은 이제 순간적으로 블러드 플로우가 떨어질 테니 대사가 잘 안 되는 약의 종류로 들어갈 것이고, 로우 익스트랙션 레시오는 샥 때문에 블러드 플로우가 안 가서라기보다는 주로 저희가 하이포덜미아, 그러니까 그 TTM을 할 때에 엔자임이 그 활성이 떨어지면서 대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약들의 종류인데요. 이거 뒷장에서 조금 더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는 약들이 대부분 TTM 때 이제 농도가 많이 변한다고 알려져 있는 약이고, 앞에서 이제 하이 익스트랙션 레시오랑 그러니까 약간 모순적으로 앞에는 하이 익스트랙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TTM에 또 영향을 받는다고 써 있는 약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TTM 할 때는 반드시 그 효소만 다 영향을 주는 건 아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서 연결지어서 이제 하이포더미아 할 때 농도가 많이 변하고 이제 주로 쓰게 되는 약들 위주로 보면 이제 몰핀 빼고는 펜타닐, 프로포폴, 미다졸람 그리고 큐리온 계열 모두 다 대부분은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효소에서 대사가 잘 안 되면서 자기 약물의 간대사를 통한 일리미네이션이 잘 안 되게 돼서 이제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든지 타이트레이션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용량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도 효과가 잘 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한번 이제 보실 만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익스크리션, 마지막으로 이제 익스크리션인데요. 제가 익스크리션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인 그 간헐투석이랑 CRRT가 굉장히 약물 용량이 많이 다른데 보통 같은 투석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직도 용량을 그 두 가지를 구분을 안 하고 처방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세세하게 고쳐드리는 것이 한때는 굉장히 저의 업무의 큰 부분이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초록색 기계가 CRRT일 거고 이제 IHD 기계는 다양하게 생겼을 것인데 제가 아무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순서가 IHD를 돌릴 때의 약물 용량이 가장 작고, 그다음에 이제 모드에 따라 좀 다르지만 CRRT를 할 때 용량이 그 다음 순서고, 그 다음에 노멀 레날 펑션이 있는 경우에가 가장 큰 용량으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VV HDF 모드랑 정상 신기능이랑은 어떤 게 더 큰 용량을 줄지가 뭐 약에 따라서 가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순서는 IHD, CRRT의 CVV HDF 그리고 정상 신기능 이런 순서로 용량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RRT를 돌리는 경우에는 ICU이기 때문에 이제 CRRT 도즈 이슈가 생기는 것일 텐데, CRRT를 돌리는 경우에는 원래 그 약의 클리어런스 대비 지금 내가 이 CRRT를 걸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거가 되는지 그 비율, 그리고 레날 펑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또 대사돼서 없어지는 비율이 있을 텐데, 그 두 가지를 더한 것이 원래 그 노멀 클리어런스일 때의 클리어런스와 대비해서 몇 % 정도인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정상 도즈에다가 곱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산정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일일이 이것을 다 하나하나를 찾아서 계산하지는 않고, 요새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다 한 결과 CRRT일 때는 얼마를 줘야 한다라는 게 정해져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인 것 같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는 요 하나하나 지금 CRRT를 돌리고 있는 이프런트 플루이드 레이트를 넣고 시빙 코에피션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투과율이 있는지 그런 거를 정보를 각각 다 찾아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CRRT 모드와 플로우 레이트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이고요. 플로우 레이트가 뭐 예를 들면 메로페넬 같은 경우는 그 메로페넬의 농도와 이프런트 플로우 레이트와의 관계가 44% 정도, 피페라실린 77%, 반코마이신은 CRRT 세게 돌리면 굉장히 용량이 많이 변해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에크모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약물 PK, PD 변화가 많고, 이게 2009년쯤에 쫙 정리가 돼서 나왔다가 2012년 정도에 업데이트가 한번 되고 나서는 대단한 지금 변화가 있는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그 에크모의 장치, 서킷이나 옥시제네이터, 뭐 멤브레인 같은 데에 굉장히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많이 약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리포필릭 드럭인 경우에 많이 붙을 수 있다. 그게 하나의 큰 이제 흐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반에 하이드로필릭 드럭을 위주로 해서 VD가 좀 증가할 수가 있는데, VD가 증가했다고 해서 계속 용량을 늘려주다 보면 나중에는 클리어런스 자체는 크게 증가하는 것 같진 않더라. 그래서 계속 큰 용량을 주다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테라피틱 레인지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 처음에 로딩은 주지만 메인턴스를 완전히 늘리는 것까지는 아직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나의 이제 연구인데요. 서킷을 돌리기 전후에 얼마나 소실되는지를 비교하였는데, 펜타닌이나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리포필리시티가 크고 프로테인 바인딩도 커서 이제 서킷을 돌리고 났을 때 처음에 비해서 떨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커서 조금밖에 안 남아 있다. 그리고 메로페넨 같이 보통 그렇게 리포필릭이 심한 약이 아닌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분율이 좀 크다라는 점을 이제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반코마이신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다 남아 있는 것으로, 그래서 에크모를 통과하지만 로딩 정도가 필요하나 메인턴스를 계속 올릴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구를 하나 했던 것인데요. 에크모를 단 경우와 일반인 경우에 용량면에 하루 총 용량 면에서도 반코마이신이 증가를 유의하게 하고, 그다음에 도즈의 프리퀀시도 처음 스타팅 용량에 비해서 스타트 용량과 메인턴스 용량이 크게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에크모군은 하루 총량도 늘어나고, 그 에크모를 달았을 경우에는 처음에 이니셜 용량을 그냥 저희가 프로토콜대로 줘버리면 나중에 TDM 했을 때에 처음 용량보다 주로는 총량도 증가하고 프리퀀시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TDM해서 용량을 증량하게 되더라라는 결론을 냈던 이제 논문이고요. 이때 이제 로딩 도즈의 필요성을 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크모를 달고 있을 때 뉴트리션인데요. 뉴트리션은 제가 문헌 검색을 하면서 정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일반적인 환자와 뭐 타겟 골이 달라진다든지 레스팅 에너지 익스펜디처가 크게 다르다는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약 60kg 정도로 생각했을 때 미디안 에너지 익스펜디처나 레스팅 상태 에너지 익스펜디처가 모두 다 노멀이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얼리 이엔군이 후양적 연구기는 했지만 일단은 모탈리티가 뭐 좋게 나온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엔을 언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이 바소프레서의 아이노트로픽 스코어라는 그 점수를 낼 수 있는 식이 있는데 그 식에 따라서 했을 때 VIS 스코어가 14점 이하일 때는 보통 큰 합병증이 없이 EN이 진행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대충 보시면 다른 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때 노레피네프린만 들어간다고 쳤을 때는 0.14 마이크로 퍼 케이지 퍼 미니시면 VIS가 14점이 되니까 한 노레피 0.15 정도 달면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PN 하는 경우에 타겟 칼로리 같은 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